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산세무 1급 88의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에 앞서서 이번 88회를 총평을 하자면 이론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기존에 있던 문제들, 잘 나오지 않던 문제들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 구석에 있는 문제들을 많이 내서 이론은 조금 체감 난이도가 어려웠을 것 같고요. 반대로 실무 같은 경우는 조금 쉽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론을 설명할 때 일부 없는 설명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구석에 있는 문제들을 끌어와서 한 거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에서 기존 풀이와는 조금 내용이 다소 허술을 한다고 해야 되나? 허술을 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어요. 그래서 자본의 개정 과목이 뭐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크게 5가지 분류가 있었었죠. 그리고 각 개정 과목이 어떤 거였는지를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이익이연금 처분으로 상각되지 않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향후 발생하는 주식 발행 초과금과 우선적으로 상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이연금 처분을 할 수는 있는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나 초과금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처리되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 그쵸? 향후에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과 할인 발행 차금은 둘 다 재무제표에 띄울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 네팅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었었죠. 자본 개정이에요. 그쵸? 감자차익, 감자차손도 그렇고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도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기업이 현물을 제공받고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현물로 했을 때는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가치, 그쵸? 공정가치로 합니다. 다만 자본금을 해서 이제 그 현물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자본금을 했을 때는 뭘로 한다? 액면가액으로 한다. 그거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3번.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 비용은 중도에 포기해서 자본거래 비용이 돼서 이게 어떻게 됐다? 자본거래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얘는 자본거래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자본거래가 일어나지 않은 이런 경우에는 주식 발행 할인 차금에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고요. 4번.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여 기존의 주식이 무상으로 신축으로 발행했을 때는 주식의 액면 금액을 발행 금액으로 합니다.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회계 정책과 회계 추정에 대해서 정리를 일단 해놓겠습니다. 하고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 어떻게 한다? 원래는 소급법으로 해서 정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이렇게 소급법으로 해야 되지만 전지법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단기와 단기 이외의 기간에 반영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회계정책의 병력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계산해서 소급 적용한 후에 그 다음에 회계추정의 변경 효과를 전진적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 회계정책 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당해 연도 종료일이 아니라 시작일에 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정책 변경을 원래는 소급법으로 해야 되는데 전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정기 재무제표는 수정하지 않고 단기 효과부터 반영하는데 단기 시작일, 즉 단기 초부터 적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고요. 4번.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그래서 정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 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정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을 원래 원칙적으로는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회계정책의 대표적인 건 재고자산, 회계추정의 대표적인 거는 감가상각이 되겠습니다. 요거만 더 체크를 해주시면 회계추정 또는 회계변경, 회계정책에 대한 문제는 쉽게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차이번가의 자본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차이번가가 뭐냐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요거예요. 내가 건물이나
그쵸? 토지나 건물을 사서 공장을 짓게 되면 여기다 기계장치도 설치를 해야겠죠. 근데 내가 돈이 없는데 이거 내가 만들어서 팔면 돈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회사에서는 보통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은행이나 또는 뭐 투자자들, 사채 같은 것들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조달하게 되면 이 은행이나 사채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도 뭐로 알아? 이 이자 비용도 뭘로 하냐면은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자 비용들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차입 원가를 자본화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형자산으로 한다는 거를 자본화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인데요.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유형자산의 취득과 동일한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차입원가 자본화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차입원가 자본화를 시킵니다. 2번 차입원가의 회계처리 방법은 매 회계기간마다 각 적격자산별로 새로운 방법으로 반드시 변경해야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매 회계기간마다 회계처리를 다시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본화 이자한 게 기준이 틀어지겠죠. 그래서 기준이 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을 계속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요. 정당한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당한 사유는 해석상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히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모든 적격 자산에 대해서 매기 계속 적용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3번 차입원가의 자본화는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이 있었고 차입원가가 발생했고 적격자산을 위대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취득활동이 진행 중이라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기에 인식한다. 그러니까 계속 지출이 하고 이자 비용을 지출을 하고 내가 차입한 게 있고 계속 건설적인 자산으로 만들고 있을 때는 인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료가 됐을 때는 본계정으로 대체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대체해서 본계정으로 대체했을 때는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4번이 그런 설명이에요. 차입원가의 자본화는 적격자산의 위조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반드시 종료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갑니다. 다음 중 수익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상품권을 판매한 경우에는 수익은 물품 등 제공 또는 판매하여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 즉 이게 뭐냐면 상품권을 사용한 시점에 인식을 하시는 게 맞고요. 자, 2번 배당금 수익은 수익 금액을 사정하는 게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정에 결정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배당은 언제 결정하죠? 정기주총 보통 언제 하죠? 2월이나 3월에 하죠. 그쵸? 근데 정기주총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이 2월이나 3월에 배당하는 결정은 이 수익은 뭐다? 그 전년도 수익, 예를 들어서 2019년이면 2019년에 발생된 수익을 가지고 2020년 2월이나 3월에 결정을 하죠. 그래서 사전에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19년 재무제표 승인하는 절차가 또 있죠. 그쵸? 회계감사도 받아야 되고 이사회 통과도 돼야 되고 정기주총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전에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배당금을 수취한 시점이 아니고 언제? 미결한 날, 배당금을 주기로 한 날짜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어요. 자, 그래서 얘는 확정일, 배당 확정일을 인식하시면 되겠고 3번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도 수익 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회수 불가능하다고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무슨 얘기냐면 수익으로 내가 인식을 했는데 이거 회수가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 비용으로 인식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4번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 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산하고 원가를 전액 비용으로 인식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1번 재고자산이란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생산 과정에 있거나 사용될 자산. 그래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보통 상품, 판매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것들은 뭐죠? 공품, 제품, 뭐 원재료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2번 재고자산은 1년 이내 기간에 생산에 사용되거나 판매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3번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하며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임 및 수익관세 등은 취득원가는 별도로 판매 관리비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죠. 그쵸? 운임 및 관세도 뭘로 한다? 우리가 원재료로 인식을 합니다. 그쵸? 즉 재고자산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인식하는 것이 틀렸습니다. 4번 적성품이란 위탁자가 숙탁자에게 판매를 위탁하기 위하여 발생한 재고자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선입선출벌에 위한 종합원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오늘의 직접재료비 완성품 환상량을 구하시오. 직접재료비죠. 그쵸? 자, 그래서 공식이 있었다.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 이 문제를 우리 이것만 외우시면 다 풀 수 있다. 그래서 구분 쓰시고 기초, 단기, 완성, 기말, 제공, 완성법, 환상량 쓰시고 왼쪽이란 선입선출, 평균법 쓰시고 재료비, 가공비, 재료비, 가공비 평균법은 단기, 완성량 다 100% 기말, 제공품 요렇게 기초, 제공품은 요렇게 인식한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완성법, 환상량은 얘네 다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선입선출법이고 재료비이기 때문에 일단 얘를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기초제공품은 100단위면 완성도는 40%, 단기작 수량은 5000단위면 완성품 수량은 5000단위, 기말제공품은 100단위면 완성도는 45%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초제공품 환산량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00%니까 어떻게 한다? 100개를 마이너스해서 100%를 곱해서 마이너스 100. 단기 완성량은 얼마다? 100인데 보세요. 단기 완성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완성품 수량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도 한번 볼게요. 자, 단기착 수량이 있기 때문에 한번 구해볼까요? 자, 기초가 100이고 단기착 수량이 5000이고 기말 제공이 100인데 어떻게 한다? 항상 기초 단기 더하고 기말은 뺀다. 그래서 했더니 단기 완성량은 5000개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기말 제공품 어떻게 한다? 100인데 100%를 인식해라. 100인데 100% 인식해서 100이 되죠.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어떻게 하신다? 기초제공품 마이너스 100, 단기 완성량 5000, 기말제공품 100을 더해 주시면은 500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원래는 뭐 재료비는 어떻게 된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 기술 내용을 보시고 여기다가 50%들을 곱하셔가지고 구하셔도 돼요. 그래서 50에 50. 그쵸? 그래서 얘는 더하고 빼서 5000을 구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7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매출원가와 단기총 제조원가가 동일해지는 경우는 이라고 돼 있어요. 조금 문제를 변형해서 냈죠. 그래서 매출원가와 단기총 제조원가가 뭐 잘 모르실 때는 어떻게 한다? 단기총 제조원가를 얘네들을 대입해서 다 구하시는 거죠. 단기총 제조원가를 뭐 100이라고 생각하고 매출원가도 100이라고 생각하셔서 단기총 제조원가를 이렇게 넣어서 얘 했을 때 매출원가를 구하셔서 얘랑 똑같아지는지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단기총 제조원가를 100이란 걸 넣어서 얘네들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가지고 단기총 제조원가랑 매출원가가 같아지는지를 확인하셔도 되고요. 확인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부르셔도 돼요. 자, 단기총 제조원가는 어떻게 하냐면 기초제공품을 더하고 기말제공품을 빼는 거죠. 그래서 얘를 구해서 얘를 다시 어떻게 했냐면 기초제품 재고액을 더하고 기말을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알고 계시면 쭉 보시면은 보니까 어떻게 된다? 단기총 제조원가가 매출원가랑 같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초제품 재고액 이거가 얘는 어차피 더하는 거니까 그쵸? 이 더하는 금액이랑 이거 빼는 금액이 있으니까 이 빼는 금액이랑 똑같아지면 되겠구나. 그쵸? 더하기 빼기해서 얘네가 0이 나오면 되겠구나. 라고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초끼리 더하시고 기말끼리 더하셔서 기초는 어떻게 한다? 더하고
기말은 빼면 되니까 얘네가 얘네 금액들이 각각 똑같아지면 되겠구나라고 풀으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이걸로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거로 풀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초와 기말이 똑같아지는 금액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랑 더한 다음에 얘랑 더해서 같아지는 금액을 찾으시면 돼요. 아니면은 얘네들의 합계가 뭐 0이 되는 걸 찾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56,000원, 56,000원 똑같죠? 그쵸? 56,000원, 56,000원. 그래서 더하고 빼기 해서 얘가 0이 나오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갑니다. 스피드의 공정에는 두 개의 보조 부분과 제조 부분이 있다. 생항목 배분법에 의해서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분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과거의 문제들을 보시면 거의 다 얘가 뭐다? 상호 배분법이 아니라 뭐다? 단계 배분법. 제가 그래서 상호 배분법은 어렵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풀이하면서. 그런데 이번 기출에는 상호 배분법이 나왔습니다. 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비가 되지 않아 있으면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솔직히 상호 배분법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잘 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호 배분법이 나왔기 때문에 푸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푸는 방법에 앞서서 상호 배분법 뭐죠? 보조 부문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 서로 상호 배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식당 부문에 있는 것도 전력 부문에 배부하고 전력 부문에 있는 것도 식당 부문에 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다? 제가 엄청나게 많은 연립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실무에서는 쓰긴 어렵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단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통해서 풀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식당 부분에 있는 이 식당 부분이 어떻게 해요? 전력 부분의 배부를 받아서 또는 식당 부분도 전력 부분의 배부를 해줌으로써 식당 부분의 금액이 나올 거고 전력 부분의 금액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식당 부분의 금액을 제가 X라고 할 거고요. 전력 부분은 Y라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전력 부분이 식당 부분에 배부되는 금액은 얼마다? 얘가 Y인데 10%니까 어떻게 한다? 0.1Y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식당 부분의 총 배부될 금액은 자가 배분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 발생 원가 40만 원에다가 어떻게 전력 부문에서 배부된 이 0.1Y를 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식당 부분의 총 배부될 금액은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전력 부분도 마찬가지로 식당 부분에서 배부될 금액이 0.2x, 이게 얘가 x라고 하게 되면 20%가 배부가 돼야겠죠. 그래서 전력 부분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y는 0.2x 더하기 9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 연립 방정식으로 푸시면 돼요. x는 자, y를 여기다 넣으시면 0.1 해서 넣으시면은 0.98x는 49만 원이 나옵니다. 그쵸? 자, 그래서 x는 50만 원이 나오겠고요. 50만 원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y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당 부문과 전력 부문을 구하신 다음에 제조 부문, 절단 부문 어떻게 하시면 되겠죠? 얘는 자, 식당 부분이 30%고 전력 부분이 60%니까 30% 곱하기 x, 60% 곱하기 y를 하시면은 75만 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단 부문의 배부될 보조 부문의 원가는 75만 원에서 답이 4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계산 자체는 단계 배분법보다 조금 간단할 수는 있지만요. 개념을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푸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념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번 갑니다. 다음 주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에요. 자, 1번 개별 원가 계산은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기업의 원가 계산에 적합하다. 개별 원가는 뭐예요? 소량 생산이죠. 그쵸?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얘는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2번 총원가 계산은 각 제조 공정별로 작성되는 제조 원가 보고서가 원가 계산의 기초가 되겠고요. 3번 정상 원가 계산에서는 얘네들은 실제 원가를 계산하고 제조 간접비는 예정 배부율을 이용하여 제품에 배부합니다. 4번 표준원가 계산은 미리 설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신속한 원가 정보 제공이 가능하겠습니다. 10번 갑니다. 자, 한 세의 제조 활동과 관련된 자료이다. 지적 노무비 능률 차이는 얼마인가? 그래서 이 문제 제가 잘 나오지 않는다 그랬었죠. 제 경험으로는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리셔도 됩니다. 틀리셔도 되는데 맞추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 설명을 들으시고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된다 그랬어요. AQAP, AQSP, SQSP. 그래서 자, 얘네들의 차이가 있었어요. 얘네들의 차이는 얘네 어떻게 한다? 왼쪽에 있는 차이는 임률 차이 또는 가격 차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에 있는 얘의 차이들은 능률 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AQAP, AQSP, SQSP가 뭔지 한번 볼게요. S는 스탠다드, A는 실제, actual, Q는 quantity, 그리고 P는 pr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SQ는 뭐겠어요? 그럼 표준 수량, SP는 표준 가격, AQ는 실제 수량이 되겠고, SP는 실제 가격, AQ는 실제 수량, AB는 실제 가격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할 건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직접 노무비의 능률 차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의 차이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구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오지 않고 항상 얘나 얘 자리에 비워놓고 다른 지문들을 통해서 유추하게끔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실제 직접 노무비는 뭐냐면 이거 AQ 곱하기 AP가 되겠고요. 그쵸? 그리고 실제 노동시간은 AQ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통해서 AP를 구할 수가 있겠고요. 자, 표준 직접 노동시간은 뭐가 되냐면 SQ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Q가 있으니까요. 여기 AQ가 있네, 그쵸? SP도 SQ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용해서 SP를 우리가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볼게요. 자, 그래서 얘네들의 비교 우위를 하는 방법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두 개를 비교해서 오른쪽 값이 더 크면은 유리한 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비교했는데 왼쪽 값이 더 크면은 불리한 차이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157,000원이 있고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얘가 6,800원이 유리하다고 돼 있어요. 그럼 얘 값은 뭐가 되겠죠? 163,800원이 되겠어요. 그쵸? 오른쪽 값이 더 크면 유리하니까 얘가 더 커야 되겠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AQSP를 AQAP가 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AQ 이렇게 있기 때문에 SP를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P를 계산하시게 되면 39원이 돼요. 자, 6,800원 유리하니까 얘를 뭐로 나눈다? AQ로 나눈다. AQ가 얼마냐? 4,200. 그래서 얘를 나누기 4,200 하시면은 39원이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SQ가 4,000이니까 그쵸? SP가 39원이니까 곱하시면은 얘의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곱하시게 되면은 156,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왼쪽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불리하겠죠? 그래서 얼마 불리하냐면 7,800원이 불리한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노후비 능률 차이는 얼마냐면 7,800원이 불리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번 갑니다. 다음 점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이에요. 자, 접대비란 1번 보겠습니다. 접대비란 접대 교재의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나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 맞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금액이 아니고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어요. 자, 2번 경조금이 아닌 일반적인 접대비를 지출한 금액이 1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법인 신용카드 매출 전부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금액을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주주 출자는 2만 또는 상인이 부담해야 할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했을 때는 접대비를 보지 않고 상여 처분하죠. 4번 법인이 광고 선전 물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했을 때는 광고 선전비가 되겠습니다. 답이 1번이 되겠어요. 12번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일용근로자 소득 어디서 많이 나왔었죠? 우리가 실기할 때 법인세 과세표준 세 그 신고계산서 같은 것들 만들 때 그쵸? 가산세 계산하는 파트에서 나왔었어요. 그쵸? 기억나시나요? 자, 근데 이런 문제 나왔네요. 이런 문제 나올 때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중에서 원천이유세액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급명세서를 신고해야 되는데 언제 신고한다? 1분기는 그 다음 분기 10일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건 실기에서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어떻게 한다? 이때 이렇게 신고하면은 가산세를
50%를 감면해준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직에 1년 이상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이상이 고용이 되면은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2번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는 1일 10만원이 아니라 얼마? 15만원을 하시면 되겠고요. 3번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는 매 분기별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급 명세서는 매 분기별로 지급하셔야 되고, 일용근로소득을 원전 유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몇 퍼센트? 100분의 55, 즉 이렇게 해서 근로소득세액으로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이것도 잘 나오지 않는 문제라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13번 법인세법상 부당회계 계산 부인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그래서 부당회계 계산이 뭐였냐면은 부당하게 조세를 경감시키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1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맞고요. 자, 2번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3번 조세 회피 유사는 필요하지 않고요. 4번 법인세법상 열거된 거래에 해당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법인세법상 부당회계 계산은 뭐냐면은 이런 특수관계인들과의 거래를 통해서 부당하게 세금을 감소시키는 경우를 우리가 잡아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법인세법상에 열거된 거래가 열거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열거되어 있으면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부당회계 계산을 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부당회계 계산을 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열거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쵸? 열거되어 있으면 열거되어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세금 안 내도 되겠네, 부당회계 안 걸리겠네,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그쵸? 그래서 과세 당국에서는 절대로 얘를 열거해서 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열거하면은 반드시 빠져나갈 거니까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내용을 모르셔도 약간 추론을 하시면은 얼추 찍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긴 하네요. 14번 갑니다. 자, 부합가치세법상 주사업자 총괄 납부제도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래서 얘도 오랜만에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보시고 우리가 내용을 집어내시면 되겠어요. 자, 1번 개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상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제도를 얘기하고요. 사업장 단위가 제도는 사업자 단위로 모든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효과는 주사업자 총괄 납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납부 또는 환급만 총괄하는 거고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전부 다 하게 됩니다. 자, 3번 주사업장이 이제 틀렸는데요. 주사업장이 틀린 게 아니라 신청이 틀렸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주사업장은 법인 같은 경우는 본점 또는 지점주 선택이 가능하고요. 선택이 가능하고, 사업장 단위 과세제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본점에서만 가능해요. 네,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은 주사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가 적용되어 있는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 있냐면 2장으로 돼 있어요. 2장으로 돼 있어. 첫 장은 사업장 일반적인 사업자 등록번호 등등등등이 있고, 두 번째 장에 뭐가 있냐면 사업자 단위 과세제를 여기 보시면 밑에 있거든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여부에서 여라고 이렇게 체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냐면 두 번째 장에 그러면은 지점이 있어요. 본점이 있는 거고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다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사업장이 서울에 있는데 하나는 부산에 있다. 지점이, 그럼 부산 지점 주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대전에 있다. 그럼 대전에 대한 주소가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점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자, 그리고 신청이 있어요. 자, 신청은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 문제에서는 답이 4번으로 나왔습니다. 자, 신규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이 사업 개시일이 아니라 뭐냐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이에요.
그리고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게 또 까다롭긴 한데요. 보통 어려워서 오답으로 나오진 않는데 4번이 오답으로 나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 문제를 통해서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랑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상 최저한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1번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7%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최저한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자, 우리가 조세특례 제한법을 해서 우리가 세액 경감을 해줘요. 세액 경감을 해주는데, 자, 모든 세금에 대해서 전부 다 경금을 해주면 어떻게 해요? 과세관청에서 세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집행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나라의 예산이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해 주지만 최소한의 필요한 이렇게 우리가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저한세라고 얘기하는데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7%가 되겠고요. 자, 2번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최저한세 대상이 되는 거와 안 되는 거 있었었죠.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대상이 되지 않는 거 3가지 있었습니다. 기억을 반드시 해주시면 되겠고요. 3번 최저한세는 거주자의 사업 관련 소득세에도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받지 못한 세액 감면은 5년 이내에 이월하여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세액 감면의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 2월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2월 세액 공제는 2월이 가능하지만 그쵸? 세액 감면 같은 경우는 2월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요. 바로 실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3월 2일 내에 취득하였던 자기 주식을 모두 소각하였다. 액면가액은 주당 만원이고 재장부로 조회하여 회계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3월 2일에 회계 처리 한번 볼까요? 자, 3월 2일 보니까 자기 주식을 이렇게 500만원에 취득을 했네요. 그쵸? 했는데 자, 자기 주식 같은 경우 처분할 때 또 중요한 게 뭐다? 재무상태표를 반드시 조회하셔서 감자차익 또는 감자차손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일단 자기 주식은 500만원이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쵸? 자본조정은 자본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감자차손이 200이 있네요. 그쵸? 얘를 보시고 우리가 분개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은 액면가액 만주인 거를 취득하던 걸 소각했죠. 그쵸? 그럼 자본금이 어떻게 돼요? 1000주 곱하기 만원에서 1000만원이 없어지겠죠. 자, 자본금을 없애주시면 되겠고, 대변 어떻게 한다? 자기 주식 있던 거 없애주시고, 감자 차손 있던 거 없애주시고, 그쵸? 그 후에 뭐를 한다면은, 얘랑 얘의 차액을 감자 차익, 또는 감자 차손에 넣어주시면 되겠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0만원이 취득한 자본금을 1000만원에 되는 거니까 감자 차익이 원래는 500만원이 발생해야 되는데 감자 차손이 200 있는 거 없애주니까 감자 차익은 300만원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리에는 감자 차익 30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주식 확인하시고 감자 자손 또는 감자 차익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분개를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2번 당사는 2월 1일 본사사고를 짓기 위해서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였다. 근데 기존 건물을 철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죠? 토지의 뭐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어요. 그래서 토지액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세금연수를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으로 해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금액만 유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토지 미지급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3번 갑니다.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하고 있다. 그래서 생산직 직원이 퇴사했는데 퇴직연금 운영계좌에서 300만원이고 보통예금에서 150만원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퇴직의 현재 퇴직급여 충병부채 잔액은 400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말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방금처럼 재무상태표에서 조회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는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 있는 거 없애주시면 되겠고, 퇴직연금 운영계좌니까 퇴직연금 운영자산에서 얼마 나갔다? 300만원, 회사 돈으로 150만원 나갔으니까 나머지 차액 50만원을 뭘로 인식해주시면 되겠어요? 퇴직급여로 인식하시면 되겠는데, 생산직 직원이다 보니까 제조비용을 해서 50만원을 인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당사의 제품 생산 부서에서 근무하는 기술직 직원들이 회식을 했대요. 그리고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뭐다? 제품 생산 부서니까 복리후생비 제조 얼마?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하시면 되겠고, 미지급금으로 110만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드니까요, 카드 과세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부가세 갑니다. 당사는 과세사업을 운영하다가 당대행 연도부터 면세사업을 추가하여 겸용한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돼 있네요.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아마 제가 과거에는 설명을 아마 안 했을 수도 있는데요. 자, 뭐냐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에서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을 제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일단은 얘를 볼게요. 공급가액에 관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 면세사업이 1,700만원이 돼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 합계는 3억 7천만원인 걸 일단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퍼센트를 보시게 되면요, 얘는 몇 퍼센트냐면 2.5%예요. 얘 2억에 500만원 해서 1기 예정은 2.5%고 1기 확정 같은 경우는 7.1%인데요. 자, 이렇게 면세사업, 이 합계에 있는데 면세사업 비중이 2.5%이면 공통매입세액을 그냥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면세사업으로 분류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1기 확정 같은 경우는 7.1%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걸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번 매입세액을 넣으실 건데요. 보시게 되면 자, 공급가액 매입세액이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2.5%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없애주시는 거고요. 1기 확정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위제 매입세액 공제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그래서 공통매입세액은 총 토탈은 520 되는 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입력을 하실 건데 어떻게 하시냐면, 자, 첫 번째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요것만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방금 보시면은 요거, 얘는 우리가 X를 쳤기 때문에 면세사업에 요거는 체크 X를 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얘는 포함이 된다. 그래서 입력은 얘만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입력을 하실 건데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보세요. 총급가액 우리 아까 3억 7천이었죠. 3억 7천을 하시면 되겠고, 면세사업은 이렇게 1,700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총 공통 매입세액은 이렇게 입력을 한다는 거, 520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520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가세 1번 문제는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던 유형이 나온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는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갑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2기 확정 신고 기간의 수출 시적 명세서와 명세율 매출 명세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는 생략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문제도 보통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문제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함정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 수출한 거는 무슨 일자죠? 선적일자예요. 선적일자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환가일은 뭐죠? 현금화한 날, 즉 내가 선적을 하는데 물건을 내가 선적해서 보내주고 돈을 받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먼저 돈을 받고 물건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환가일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선적일이랑 환가일이 자, 이렇게 있는데 선적일이 빠르면 선적일을 하시는 거고요.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로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선적일이 빠르시면 선적일의 환율로 하는 거고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의 환율로 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쵸? 내가 돈을 받아서 이 돈 자체가 환율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쵸? 환가일이 빠르다는 얘기는 내가 돈을 받아서 그 환율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기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못 보고 그냥 얘를 가지고 풀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유의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거 어렵진 않으니까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얘도 이렇게 금액을 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틀리면은 당연히 얘도 틀렸겠죠. 그쵸? 그래서 환율을 받은 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산 전표 입력입니다. 2017년 10월 1일에 개설한 정기예금, 장기성 예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1억이 2020년에 도래함으로 당좌 자산으로 대체하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재무상태표 조회하시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유동자산의 투자자산의 장기성 예금이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1억, 그쵸? 그럼 얘를 뭘로 한다? 정기예금으로 당좌 자산으로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성 예금 없애주시고요. 정기예금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2번. 당사는 9월 1일 제조 부분의 기계장치를 3천만 원에 취득하였다. 기계장치 취득 시 국고보조금을 2,400만 원 수령했고요. 해당 기계장치는 정예법으로 감가상각하면서 내용 연수는 5년 잔존 가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전표를 봤더니 기계장치를 취득을 했는데 자, 국고보조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변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원래는 기계장치당 국고보조금 내가 기계장치를 3천만 원에 취득했는데 3천만 원에 취득했는데 그 중에서 나랏돈을 빌려서 2,400을 빌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랏돈 얘는 국고보조금 대변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확인을 하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재무상태표를 조회하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계장치 3천만 원, 국고보조금 2,400만 원에서 실제 장부가액 얼마다? 600.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계장치를 3천만 원 취득했는데 2,400만 원은 내게 아니라 남의 돈, 즉 나랏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취득한 기계장치 잔존 가치는 600만 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감가상각할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국고보조금 자, 회사가 부담한 기계장치 비용은 600만 원. 국고보조금이 2,400만 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감가상각은 회사에 대한 상각을 따로 하고요. 국고보조금에 대한 상각을 따로 해야 돼요. 회사 거 상각비 따로, 국고보조금 따로.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회사의 감가상각비만 600만 원에 대해서만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돼요. 자,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된다? 회사가 취득한 600만 원에 대해서만 상각비를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이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상각을 해서 이 국고보조금 잔액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400에 똑같이 해서 160만 원 해주시는 거고 다만 감가상각 누계액은 똑같이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계정이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여수기업의 기말형제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가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친절하게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매도 가능 증권의 기말을 평가된 회계 처리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말 시가를 가지고 2019년 기준 매도해서 2019년 결산의 시가를 가지고 평가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한번 쉽게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일단 보시게 되면은 2019년 결산의 시가 취득가액의 가치는 얼마예요? 370만 원이다. 그쵸? 30주 매도했으니까 70주 남았는데 이 70주의 현재 가치가 얼마예요? 공정 가치가 얼마냐면 53,000원이니까 곱하면은 371만 원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가 이전에 잔액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 매도 가능 증권 얼마냐면 31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이 얼마냐면 35만 원이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없애주시면 되겠죠. 자, 12월 31일 일단 보시게 되면 매도 관한 증권 얼마? 56만 원 왜? 자, 실제 기말 평가액이 371만 원인데 장부가액이 315만 원이니까 이 차익만큼은 매도 관한 증권으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의 잔액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손실 일단 없애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거 보니까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이익인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한다?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손실이 있는 걸 먼저 없애주시고, 그쵸?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평가 이익을 인식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방금 풀었던 자기 주식 감사차손처럼 재무제표에 있는 거를 없애주시고 나머지 금액을 평가 이익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대성충당금은 기말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1% 설정한다. 그래서 매당 매출금 대성충당금 받으러옴의 대성충당금 잔액이 일으키는 거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1%니까 이렇게 풀이하시면 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대손상각비 판으로 처리하고 매상매출금 받으러옴 외에 개정 과목은 기타의 대손상각비에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고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으니까요. 그냥 분계 바로 넣어서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청징수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1번. 다음은 2019년 2월 28일 퇴직한 거주자 주세영에 대한 내용이다. 1월과 2월 급여 대장을 작성하고 2월분 원청징수 이행상 신고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공제 항목 등록하라고 되어 있고요. 부양가족은 없고요. 급여 명세는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봤더니 식대는 별도 식사 제공 없으니까 얘는 보다 비과세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제가 같이 체크를 하냐면요. 중도 퇴사자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표시하라고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문제를 보시면은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원청징수 이행상한 신고서랑 급여 대장을 작성하라고 돼 있어요. 그쵸?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더 해야 된다. 뭘 해야 되냐면 자, 일단은 메뉴를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뭘 해야 되냐면 사원 등록에서 뭘 해야 되냐면 이분을 퇴사 처리를 해줘야 돼요. 퇴사 연월일이 언제냐면 2019년 2월 28일이죠. 그쵸? 2019년 2월 28일을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급여 자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기속연월 1월 31일 주세영이네요. 기본급이 얼마였냐면 300 상여 50 식대 20 그 다음에 공제 항목이 얼마냐면 자, 국민연금 12만원 건강보험 10만원 안 보이지만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고용이 23,400원 소득세 154,400원 440원 15,440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제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2월달 갑니다. 2월달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300에 요거 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식대 20 하시면 되겠고 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똑같은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장기 똑같고 고용보험이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소득세, 지방소득세 없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내역을 포함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 정산을 눌러서 급여 반영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상대로 급여 반영 눌러주셔서 중도 퇴사자 정산이 나오는 거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원청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가서 2월달 거를 작성을 해주시면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연말정산 추가 분납하라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아니요 누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거를 확인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갑니다. 여수기업은 비상장 주식회사로 주주에게 다음과 같이 배당소득을 지급하였다. 원전징수 대상의 소득자의 기타 소득자 등록을 하고 이자 배당소득 자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원전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크게 3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으니까 그냥 제가 말로만 하고 화면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금액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데요. 자, 지분율이 있네요. 자, 얘를 가지고 우리가 금액을 뽑아야 되는데 배당 얼마 했어요? 3천만 원 했네요. 그쵸? 그래서 지분율을 가지고 이렇게 곱해서 금액만 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어렵진 않으니까 등록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금액 입력하시고 자,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원전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소득인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법인세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단기보험료 자료의 일부이다. 선급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보험료 내역 보겠습니다. 대표자 종신보험이 있는데요. 자, 보면은 대표자의 보험료, 사적인 보험료를 회사에서 내담한 거니까 보다 송구무사님보다 대표자 상여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공장 화재보험이나 봉사 자동차 보험은 회사 거니까 하시면 되겠는데 보시면은 장부에 선급비용 20만원 계산한 게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선급비용 20만원을 입력하시면 되겠고 얘는 잔액 보험료 처리되어 있으니까 얘를 보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 그래서 정기에 유보가 되었던 80만원이 어떻게 됐다? 단기에 송금 시기 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송금 산입 유보 감소로 넣어주시면 되겠다는 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입력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법인세 하실 때는 항상 뭘 한다? 회사를 바꿔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자, 선급비용 명세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둘 다 보험료죠. 자, 보험료 거래량 얘는 공장 화재 보험 거래처는 DGC 화재고요. 2019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 지급액이 240만원인데 선급비용으로 얼마를 계산했냐면은 회사가 20만원이네요. 그쵸? 20만원 계상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선급보험료, 그 다음에는 본사 자동차 보험 ABC 화재네요.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 지급액이 210만원. 선급비용 회사 계상에 조정한 거 없으니까 이렇게 하셔서 일단은 하시면은 입력은 마무리가 되겠고요. 그쵸? 이제 우리가 얘를 가지고 세무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직접 입력을 누르셔서 첫 번째로 뭐 해야 되냐면 대표자 종신보험,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대표자 보험료 대납한 거, 그쵸? 400만원이네.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그 다음에 공장 화재 보험인데요. 얼마였냐면은 3,830원, 그쵸? 3,835원. 그래서 얘는 유보 발생, 그 다음에 본사 자동차 보험 얼마냐면 1,222,131. 그래서 얘도 유보 발생.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다가 하는 거죠. 우리가 송금산입 유보 감소니까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정기 성급 비용 얼마냐면은 80만원 유보 감소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2번 가보겠습니다.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일 개인적으로는 가장 까다로운 게 크게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고자산 평가한 거, 두 번째는 대손충납금, 세 번째는 퇴직급여거든요. 이 3개들의 난이도가 제일 높은데 이 3개 중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는 뭐가 어렵냐면 입력하는 게 좀 어려워요.
저도 해설하다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제가 지금 입력하다가 조금 틀리면 이해 좀 해주세요. 야, 헷갈려요. 하다 보면요. 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재고자산 평가조사 명세를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이렇게 쭉 있고요. 볼게요. 자, 1번 회사는 사업개시후 2011년 1월 2일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모두 다 총평균법으로 신고했는데, 자, 2019년 9월 10일 날 제품가의 평균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부로 변경 신고하였다. 자, 얘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3번. 2019년 10월 20일 원질의 다의 평가 방법을 후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하였다.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돼요? 당해년도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까지, 즉 9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뭘로 간주한다? 무신고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가계산 방법을 변경하면 세법에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반드시 9월 말 전에 변경해서 신고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완료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러면은 세무조정해야 되는데요. 자, 실무에서 지금 여기는 신고 방법, 평가 방법 이렇게 있지만 실무에서 이거를 다시 다 계산하기라는 쉽진 않아요. 어렵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실무를 가시게 되면 이거 무조건 3월 전까지, 즉 9월 말까지 변경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잡설이었고요. 그럼 바로 한번 풀이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고 방법이니까요. 자, 이 후입선출 안 된다 그랬죠. 뭘로 해야 된다? 총평균법이 되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신고 방법 제가 빨간 줄 찍고요. 후입 평가 방법은 이렇게 파란색 줄 칠 거예요. 그래서 자, 제품과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신고 방법이 평가 방법은 총평균법을 했지만 평가 방법이 선입선출로 변경했기 때문에 신고 방법은 이렇게 선입선출법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품란은 동일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똑같이 단가가 동일한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원재료 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장부다 평가한 거는 뭐다? 총평균법이 되겠고요. 후입선출법이 되겠고요. 평가는 후입선출법을 했지만 신고한 거는 총평균법으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신고일부터 해보겠습니다. 제품은 언제 신고했냐면 2019년 9월 10일이고요. 신고 방법이 뭐냐면 선입선출법인데 뭘로 평가했다? 총평균법이네요. 그쵸? 여기 있는 거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부고. 자, 원재료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11년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신고 방법이 보다 총평균법이 되겠고요. 평가 방법이 후입선출법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자, 신고 방법이 총평균법이고 평가 방법은 원재료니까 자, 후입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제가 잠시만요. 한 칸씩 밀렸네. 죄송합니다. 이게 좀 뭔가 잠시만요. 제가 뭔가 좀 이상해서 입력을 하다가 보겠습니다. 자, 제품 여기죠? 죄송합니다. 자, 2011년 1월 2일이 되겠고 신고 방법이 선입선출법, 평가 방법은 총평균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지 않고요. 자, 반제품이 제공품 보시게 되면은 신고일이 2011년 1월 2일 똑같고요. 신고 방법이 총평균법이 되겠고 평가 방법도 총평균법, 그래서 얘는 동일하겠고요. 원재료 같은 경우는 2011년 이거 또 실수했네. 2019년이죠. 제품은. 자, 그래서 얘는 신고 방법이 보다 총평균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 평가 방법은 후입선출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동일하지 않으니까 X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자, 평가 조정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품부터 해볼게요. 제품. 자, 그래서 분명히 그냥 가라고 돼 있으니까 가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제품 가라고 할까요? 자, 그냥 가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가라고 해볼게요. 자, 규격은 뭐 이렇게 다 없고 단위 보면은 자, 얼마냐면 자, 단위가 얼마냐면 우리가 장부상 평가한 거 일단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량이 10개니까 10개.
자, 그 다음에 회사 계산액 보시면 얼마예요? 자, 보게 되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단위가 없네. 자, 보시게 되면은 단가가 얼마냐면은 얘가 2,000원. 제가 화면이 작아서, 2,000원이 금액 나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법산 신고한 거 얼마냐면은, 세법산 얼마 신고했어요? 선의섬주법이니까 1,800원. 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얘도 신고 방법 변경했기 때문에 여기도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금액은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제공품 해볼게요. 제공품. 자, 얘는 나죠. 수량이 20개고요. 자, 회사 계산 장부가가 얼마냐면 총평균법이니까 1,500원이네요. 그쵸? 1,500원. 금액이 나오게 되겠고요. 세법산 신고 금액 1,500원이고 얘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원재료. 다. 그 다음에 수량이 얼마냐면 15개인데 자, 회사 계산한 게 얼마냐면 후입선주법이니까 얼마냐면은 1,200원. 자, 근데 세법상으로 신고한 게 얼마냐면 총평균법이었죠? 얼마냐면은 1,000원. 그런데 자, 무신고 이거 이미 신고된 거기 때문에 여기 선의선주법에 있는 900원을 이렇게 넣어 주셔야 돼요. 영향은 없지만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고요. 입력 자체 완료가 됐고 이제 세무 조정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자, 조정액이 이렇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는 무슨 얘기냐면 자, 회사는 이렇게 금액을 계상했는데 세법상에는 이만큼 계상을 해야 되니까 무슨 얘기예요? 재고 금액이 줄었죠. 재고 금액이 자, 보시면 줄었어요. 재고 금액 줄었다는 얘기는 뭐죠? 비용이 어떻게 됐다? 늘어난 거예요. 그쵸? 이해 가세요? 우리가 기말 재고 금액이 죽은 거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난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들은 뭐다? 어떻게 된다?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송금 산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은 송금 산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요것만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조정 등록할 건데 각각으로 하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있네요. 친절하게. 그쵸? 직접 입력 누르셔서 재고자산 평가증 얘는 뭐냐면은 하나는 얘 메뉴 때 원재료였나요? 그쵸? 제품이었죠. 그쵸? 제품. 자, 그래서 얼마냐면 2,000원 유보 발생 재고자산 평가증 뭐 이렇게 가로를 치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재료 3,000만원 얘도 유보 발생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3번 갈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기계장치를 고정당상 등록 메뉴에 등록하고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그 다음에 세무조정도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대산 자산을 입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회사는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럼 뭐죠? 기계장치는 정률법이 되겠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 정액법이 되겠죠. 내용 연수는 5년이라고 되어 있고 수선비 계정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1,00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자본적 지출에 1,000만원 인식하시면 되겠고 당사는 감면법인으로 2019년 기존 감면세액은 이렇게 1,270만원이라고 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자, 2018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1이라고 돼 있는데 감면법인으로 시인 부종에 대해서 세무 조정했다고 돼 있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 기말 얘가 실제 이게 잔액이 1270인데 380이니까 얘를 감면 금액으로 넣어주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입력하시냐면 얘를 위제상가액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그래서 얘도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고정자산 등록부터 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계장치. 자, 그래서 코드가 1이고 가산명의 부품 검수기 2017년 2월 15일이 되겠고요. 기초가액이 8,000 정기말 상관두개액이 4,000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 있었었죠? 수선비. 요거요. 요거 1,000만원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전기발 위지상각 누계액 반영하셔야 된다 그랬죠. 얘 얼마냐면은 380만원. 자,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5년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부품 검수기니까 따로 말이 없어도 아, 얘 제조있겠구나, 그쵸?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조 넣으시면 되겠고. 네. 자, 그 다음에 회사 계상 상각액이 얼마냐면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아,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 좀 쉬웠네요. 1,000만원. 그래서 얘를 1,000만원이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업종은 넣어주셔도 되고 안 넣어주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자, 입력을 다 했으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불러오시는 거죠. 자, 이렇게 불러오시면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금액을 가지고 여기 있네, 그쵸? 얘가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조정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정 등 누르셔서 잠시만, 이게 떠야 되는데 안 뜨네. 네, 그래서 여하튼 얘가 지금 뜨진 않는데요. 이 금액을 보시고 넣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감가상각비 기계장치. 아이고, 얘가 지금 보시면은 유의할 게 뭐냐면요. 얘가 지금 이쪽이라서 안 떴구나. 자, 차감액이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얘는 뭐냐면은, 자, 단기 상각 시인 범액이 요건데 회사 계상이 2,000만원이기 때문에 얘를 송금에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넣어 주셔야 되거든요. 감가상각비 기계장치에서 얼마냐면은 83만 6천원을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아니네요. 4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해서 접대비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특권자에 대한 매출액 5억 원 있는 걸 확인해서 우리가 나중에 입력할 때 넣으시면 되겠다. 자,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현물 접대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부가세가 우리가 할 때는 이렇게 분개하죠. 이 분개 자체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가가 450이면은 이 원가 금액에다가 부가세 금액만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재고자산은 빠져나간 게 450이니까 450 인식하시면 되겠고, 시가가 600이니까 부가세 입력하실 때는 이렇게 입력을 하신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비용이 아니라 손익계산서에는 510만원이 되지만 우리가 접대비 계산할 때는 얘를 600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장부상 접대비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자, 접대비 판관 비용은 다 더하니까 요렇게 더하니까 1725만원, 제조 비용은 2440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복리후생비 계정에 접대비가 있는데 자, 이는 전액 지출건당 1만원 초과 금액이다. 그리고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무 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1만원 초과 보시게 되면 여기에 포인트가 하나 더 있네. 뭐냐면은 임직원 카드 사용액. 무슨 얘기냐면 개인카드 사용액, 그쵸? 그래서 개인카드 사용액은 접대비로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송금 불산입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 입력을 해볼게요. 아이고, 접대비 오셔서 첫 번째로 뭐 하시냐면 불러오기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특권자 금액 얼마냐면 5억 원.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광고 선전비 660 있죠? 얘부터 한번 넣어 볼게요. F2 누르셔서 광고 선전비 얼마냐면
자, 660만원. 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800만원이었죠. 복리후생비를 800만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 보시게 되면 자, 전액 지출 건당 1만원 초과 금액이고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얘는 다 인정이 되는 거죠. 법인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은 완료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오셔서 우리가 실제로 접대비 세무조정할 금액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뭘 하냐면 우리가 임직원 카드 사용한 거 500만원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조정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직접 입력 누르셔서 자, 첫 번째 뭐냐면은 여기 있네요.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 즉 개인카드 사용분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500만원. 그래서 얘는 기타 400 유출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접대비 한도 초과액도 똑같이 2135만원을 기타 400 유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의 자료만을 이용해서 모든 전자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랑 최저한세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들어가는 것들은 파란색으로 칠했고요.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입력에 대한 것들을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절차가 중요한데요. 절차 한번 볼까요? 자, 잠시만요. 이 순서가 좀 꼬였네.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얘네들이 두 개 같이 나왔을 때 항상 이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순서냐면 첫 번째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기본 정보를 입력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불러오게 한 다음에 감면세액을 산출, 그 다음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감면세액 등을 추가 자료 입력. 한번 말은 좀 어려운데요. 실기 한번 같이 하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법인세, 과세표준에 입력해야 하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7번에는 중감예납세액도 입력을 하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일단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입력을 하실 때는 원래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은 자, 이렇게 1, 2, 3, 4번까지만 입력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5번까지 입력하셔도 되고 또는 내가 7번까지 즉 파란색에 입력되어 있는 것들을 다 입력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다 기본적으로 다 입력을 하셔도 되고 이거 입력하시다 보면 이게 어떤 게 불러오는구나 라고 아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여기까지만 입력을 하셔도 되고 뭐 중간예납세액이나 원천납부세액 같은 경우는 입력을 안 하셔도 되는데 편하신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는 전부 다 입력을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소득공제총액과 단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액이 있는데 얘네 두 개들을 어떻게 입력하는 거냐면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공제총액이랑 최저한세 대상 소득금액 입력하시면 되겠고 요것도 입력을 같이 한번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친절하게 최저한세 대상이라고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세액조정계산서 가서요. 자, 불러오는 자를 무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예 불러오질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만 입력해 보겠습니다. 20503, 230, 입금산입, 송금산이 없고요. 기부간도 초액 넣으시면 되겠고 2월 결승금 넣으시면 되겠고 소득공제 총액이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예납세액이 500, 원천납부가 25만원.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요. 어디 가시냐면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러오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얘네 색깔 칠한 데가 이렇게 불러와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제 여기다 입력할 거 봐야 돼요. 소득공제 총액이 5천만 원이죠. 총액이 5천만 원인데, 자, 얼마냐면은 최저한세 대상 금액이 3천만 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액이 500만 원이니까 감면세액에다가 얼마? 500만 원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뭐가 나오냐면 감면세액이 나오거든요. 298만 2,103원이네요. 얘를 우리가 메모를 일단 해두고요. 298만 2,103원. 자, 메모를 하신 다음에 얘를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얘도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였냐면은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면세액이 298이 103이니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완료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5번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88회 전산세무 1급 기출풀이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